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손을 뻗어 전화를 받으려는데 옆에 누워있던 상우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제가 받을게요. 그는 이불을 걷어내고 거실로 나갔어요. 문틈 사이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바로 갈게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상우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겨울 코트를 걸치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아라가 또 울고 있대요. 오빠가 술 먹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데. 내가 갈게. 아니에요. 형님 취한 상태에서 누나가 가시면 안 돼요. 상우는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그의 차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라가 들어왔어요. 15살 조카는 잠옷 위에 패딩만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맨발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있었어요. 이모. 아라는 그렇게 부르더니 내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 몸에서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올라왔어요. 오빠의 냄새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나는 아라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상우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꿀물 한 잔이 식탁 위에 놓였어요. 아라야, 이거 마시고 씻어. 이모가 수건 가져다 줄게.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실로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15살이면 아직 중학생인데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상우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이 오늘 많이 취하셨대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파를 발로 찼다는데 아라는 구석에 숨어서 울고만 있었대요. 형수님이 전화하셨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는 원래 술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회사 다닐 때만 해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사업이 망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처음엔 가끔, 그 다음엔 매일. 지금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술과 함께 보냅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라가 머리를 말리며 나왔어요.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모, 오늘 여기서 자도 돼요? 당연하지. 내 방 침대 깨끗해. 아라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원래 서재였는데 아라가 자주 오기 시작하면서 침대를 들여놨어요. 분홍색 이불과 토끼 인형도 있습니다. 아라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상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먼저 잘게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응, 고생했어. 상우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지난 3달 동안 아라는 열흘에 한 번꼴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처음엔 주말에만 왔어요. 오빠가 주말에 더 많이 마셨으니까요. 그러다 평일에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오는 날도 있었어요. 엄마는 전화할 때마다 상우를 칭찬했습니다. 상우가 참 착하다. 새벽에도 달려가잖아. 엄마, 아라를 계속 이렇게 둘 순 없어요. 오빠 병원 데려가야 해요. 그게 쉽겠니? 내 오빠가 말을 들어야지. 엄마의 목소리는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오빠의 알코올 중독은 온 가족의 문제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일주일에 2~3번 오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형수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상우가 매달 오빠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였어요. 처음엔 100만 원, 지금은 200만 원. 병원비랑 아라 학원비까지 합치면 더 나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도 힘드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상우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삭바느질로 두 아들을 키웠어요. 상우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습니다. 졸업 후 작은 건설회사에 들어가 밑바닥부터 배웠어요. 10년 만에 독립해서 자기 회사를 차렸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30명쯤 되는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우리 가족은 상우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의존했다고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엄마는 상우 덕분에 살아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오빠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아라는 상우를 엄청나게 따랐습니다. 이모부는 진짜 멋있어요. 우리 아빠랑 완전 달라요. 아라는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상우가 올 때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상우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공부는 잘 되고 있어? 네. 이번에 수학 100점 맞았어요. 우와, 대단한데? 다음에 이모부가 선물 사줄게. 아라는 그런 대화를 할 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술 냄새 나는 집에서는 볼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라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문을 닫고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의 낡은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여기는 신혼 때 산 집이에요. 좁지만 우리 둘에겐 충분했습니다. 상우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여러 번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 집이 좋았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거든요. 아침마다 갈매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 집이 피난처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라에게만이 아니라 나한테도요. 밖으로 나가면 엄마의 전화가 오고 오빠의 안부를 물어야 하고 형수의 지친 얼굴을 봐야 했어요. 여기 있을 때만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었어요. 상우가 너무 완벽하게 행동한다는 것, 아라가 그를 너무 따른다는 것, 내가 그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나는 물잔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곧 아침이 올 거였습니다. 아라를 깨워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야 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라가 무사하다고 알려야 합니다. 모든 게 익숙한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아라가 우리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 그 다음엔 이틀, 어느새 일주일씩 지내기도 했어요. 학교 가방과 교복이 작은 방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모, 이번 주말에도 여기 있어도 돼요? 그럼, 내 집인데. 아라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죄책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는 자기 집이 아니라 여기가 더 편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상우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구운 김 계란말이가 식탁에 올라왔어요. 아라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이모부가 다 만드신 거예요? 응, 너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진짜 멋있다. 우리 아빠는 라면도 못 끓이는데. 상우는 아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빠도 예전엔 잘하셨어. 지금은 좀 힘드신 거고. 나는 밥을 뜨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상우는 항상 이랬어요. 아라한테도, 엄마한테도, 심지어 오빠한테도 존중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회사는 순조롭게 성장했습니다.
상우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7시에 출근했어요. 저녁 9시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11시까지 서류를 받습니다. 주말에도 거래처 사람들을 만났어요. 당신 좀 쉬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지금 회사가 중요한 시기라서. 상우는 그렇게 말하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았어요. 엄마 생신 때도, 오빠네 집 보일러 고장 났을 때도, 아라 학부모 상담 날에도 빠짐없이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명절 때마다 상우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얼마나 착한지 아니? 돈도 잘 벌고 효자에 애까지 잘 봐줘.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사위 어디 있어? 복 받은 거지.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찝찝했어요. 상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숨이 막힐 때가 있었어요. 결혼 7년째 나는 상우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직원이었어요. 우연히 본 문자 메시지로 알았습니다. 상우는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나빴어요. 그때 엄마한테 말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엄마는 상우한테 매달 용돈을 받고 있었고 오빠는 상우가 보내는 생활비로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혼하면 그 모든 게 끊긴다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는 거래처 여자였습니다. 이번엔 상우가 먼저 고백했어요. 또 실수했어요. 용서해줘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힘들었어요. 상우는 울었습니다. 나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 전체가 그에게 기대고 있었으니까요. 아라는 그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아이에게 상우는 완벽한 어른이었어요. 아빠가 할 수 없는 모든 걸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모, 저 나중에 이모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아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상우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모부는 착하잖아요. 돈도 잘 벌고 가족도 잘 챙기고 우리 아빠처럼 술 마시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나는 아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빠도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어.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라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16살 아이가 아빠를 포기한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아빠도 나아지실 거야. 안 나아요. 엄마가 병원 가자고 해도 안 간대요. 매일 술만 마셔요. 아라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았어요. 작고 떨리는 어깨가 느껴졌습니다. 상우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아라야, 오늘 저녁에 이모부가 치킨 사줄까? 네. 아라는 금방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상우를 보는 눈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동경을 넘어선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후 상우와 아라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거실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모부, 저 요즘 수학 어려워요. 그래, 이모부가 봐줄까? 진짜요? 우리 아빠는 공부 가르쳐 준 적 한 번도 없는데. 아빠도 바쁘셨겠지. 자, 여기 봐봐.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상우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알아, 잘 있지? 네, 잘 있어요. 상우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자꾸 폐를 끼쳐서. 괜찮아요, 엄마. 상우도 알아, 좋아해요. 그래도 너희도 살림 꾸려가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 엄마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오빠네 형편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우리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상우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라는 이미 자기 방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전화하셨어요? 응. 미안하대. 상우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라 덕분에 집이 더 활기차잖아요. 당신 힘들지 않아? 왜요? 아라 챙기는 것도 그렇고 오빠네 돈 보내는 것도 그렇고. 상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제가 도와줄 차례죠. 그 말이 진심인지 의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우는 항상 올바른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진짜 마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라의 생일이었습니다. 상우는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했어요. 새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모부, 진짜요? 이거 비싼 건데. 괜찮아. 공부 열심히 한 선물이야. 아라는 상우를 안았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꽉 안았어요. 상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아라가 상우를 안고 있을 때 아이의 표정이 평범한 감사를 넘어선 뭔가였어요. 갈망 같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옆에서 상우가 고르게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라를 우리 집에서 내보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아이는 다시 술 냄새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오빠의 고함과 엄마의 한숨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상우는 좋은 사람이고 아라는 아직 어린아이고 나는 너무 예민한 거라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아라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교복을 입은 모습이 제법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모, 오늘 입학식 사진 찍을게요. 그래, 예쁘게 찍어. 아라는 우리 집에서 학교로 갔습니다. 이제는 거의 여기서 생활했어요. 옷도, 교과서도, 화장품도 모두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오빠네 집은 주말에 잠깐 들르는 곳이 됐어요. 엄마는 그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라가 거기 있는 게 나아. 내 오빠는 요즘 더 심해졌어. 병원은요? 안 가려고 해.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빠 문제는 늪 같았어요.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4월 어느 토요일 엄마 칠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빌려서 가족들만 모였어요. 상우가 비용을 다 냈습니다. 엄마는 상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상우야.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어머님, 당연한걸요. 오빠도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술을 끊은 지 사흘째라고 했습니다. 형수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라는 상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상우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모부,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이모부, 제가 물 따라 드릴게요. 상우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내 눈에는 아라의 손길이 너무 자주 닿는 게 보였습니다. 상우의 팔에, 어깨에.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담소를 나눴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상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간절했어요. 언제까지요? 아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복도 모퉁이 너머 베란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고지야, 내가 정리할게. 이모한테 말씀하세요. 제발, 지금은 안 돼. 어머님 칠순인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어요. 힘들어요. 이모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 나도 힘들어. 조금만 참아줘. 발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황급히 화장실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상우와 아라는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나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라는 뒷좌석에서 졸고 있었어요. 상우는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오늘 어머님 좋아하셨죠? 상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응. 피곤해요? 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라를 깨웠습니다. 아라야, 다 왔어. 네. 아이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자기 방으로 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가 넥타이를 풀며 침실로 갔습니다. 나는 거실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걸까요?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상우가 씻고 나왔습니다. 안 들어와요? 응, 곧. 상우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상우의 휴대폰은 침실 협탁 위에 있었습니다. 평소엔 절대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침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상우는 잠든 것 같았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협탁 위에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아라의 이름이 보였어요. 최근 대화가 수십 개 있었습니다. 오늘 이모부 보고 싶어요. 나도. 조금만 참아. 언제까지요? 1년 넘게 기다렸어요. 미안해. 조금만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젯밤 생각나요. 이모부 품이 따뜻했어요. 나도 계속 생각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잡았어요.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라가 보낸 거였어요. 학교 교복을 입은 사진, 화장한 사진, 침대에 누운 사진. 상우가 보낸 사진도 있었습니다. 호텔 방 사진이었어요. 여기서 만나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침실 밖으로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년 넘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아라가 16살 때부터였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얼굴을 묻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스꺼움만 밀려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떴습니다. 아라의 방에서 불이 켜졌어요. 아이가 나왔습니다. 이모 안 주무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아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꺼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아라는 우유를 마시며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를 찾으려 했어요. 죄책감, 부끄러움, 뭐라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상우가 일어났습니다. 아, 다들 일어났네. 그는 아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잤어? 네, 이모부. 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둘 사이의 손길, 눈빛, 미소.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당신, 오늘 회사 가요? 아니요. 일요일인데. 왜요? 할 얘기가 있어요. 상우가 나를 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라야, 내 방에 좀 있어 줄래? 네. 아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새벽에 메시지를 캡처해뒀어요. 상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1년 넘게요. 아라가 16살 때부터요. 미안해요. 그게 다예요? 상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아라 불러요. 지금은 당장 불러요. 상우가 아라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라야, 나와봐. 문이 열렸습니다. 아라가 나왔어요.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앉아. 아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니? 아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모가 볼 줄은 몰랐어요. 그 목소리에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언제부터였어? 작년 여름이요.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너 미쳤니? 아니에요. 이모부도 저를 좋아해요. 진짜로 사랑해요. 아라는 상우를 봤습니다. 그렇죠, 이모부? 상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모는 이모부를 이해 못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해요. 이모부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모부는 이모랑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아요. 의무감으로 사는 거예요. 저랑 있을 때가 편하대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 이모. 당장 나가. 내 짐 싸서 나가. 아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자기 방으로 갔어요.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입 닥쳐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라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갈게요. 어디로? 엄마한테요. 이모부, 저 좀 데려다 줘요. 상우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들을 봤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귀가 먹먹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상우의 헌신도, 아라의 의지도, 우리 가족의 따뜻함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엄마가 왔습니다. 사흘 후였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왔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니?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씻지 않은 머리, 구겨진 옷. 엄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 있었니? 엄마는 알고 있었죠. 뭘? 상우랑 알아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엄마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작년 겨울쯤.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지니? 목소리가 너무 담담했습니다. 나는 엄마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 아라는 미성년자예요. 16살이었어요. 알아. 알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오빠 병원비 누가 대니? 아라 학원비는? 우리 생활비는? 그게 이유예요? 이유가 아니라 현실이야. 상우 없으면 우린 다 망해.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랑 조카가 그러는 걸 모른 척 했다고요? 넌 몰랐잖아. 모르고 살면 됐어. 엄마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요? 엄마가 나를 봤습니다. 지친 눈빛이었어요. 나도 안다.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거. 하지만 어쩌겠니? 내 오빠는 매일 술 마시고 형수는 파트 뛰어봤자 100만 원도 못 벌고 난 나이 들어서 일자리도 없어. 상우가 유일한 희망이었어. 저는요? 전 뭐예요? 넌 착하잖아. 참아줄 줄 알았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가요. 뭐? 나가라고요. 당장. 엄마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후회할 거야. 상우랑 이혼하면 넌 혼자야. 상관없어요. 나가요. 엄마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알고 있었어.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오빠도 돈 때문에 입을 다물었어요. 나만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상우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지낸다고 문자만 보냈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주고받았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게 숫자로 정리됐습니다. 어느 날 형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아, 나야. 아라가 요즘 이상해. 학교도 안 가고. 제가 왜 알아야 해요? 그래도 넌 아라 엄마 같았잖아. 이제 아니에요. 동생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끊으려다 멈췄습니다. 아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고 떨리던 어깨가. 어디서요? 우리 집으로 와줘. 내 오빠는 낮에 안 들어와. 다음 날 오빠네 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형수가 나왔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들어와.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형수가 아라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라야, 이모 왔어. 문이 열렸습니다. 아라가 나왔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모, 앉아.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수가 물을 가져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부가 연락 안 해요. 당연하지. 처음엔 문자 보냈어요. 기다리라고. 이혼하면 같이 살 수 있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답이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만해. 이모부는 너랑 진심 아니었어. 아니에요. 아라가 소리쳤습니다. 이모부는 저를 사랑해요. 이모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해한다고, 서로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에요. 이모는 몰라요. 이모부가 이모랑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형수가 아라를 말렸습니다. 아라야, 그만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이모는 이모부를 사랑한 적 없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산 거예요. 이모부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라를 봤습니다. 아이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아라야, 상우는 너를 이용한 거야. 아니에요. 너는 미성년자였어. 16살. 상우는 그걸 알고도 너한테 그랬어. 그게 사랑이니? 아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부는 저를 이해해줬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줬어요. 우리 아빠는 매일 술 마시고, 엄마는 일만 하고, 할머니는 돈 얘기만 하고, 아무도 저를 안 봤어요. 근데 이모부는 달랐어요. 저를 봐줬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착취야. 이모가 뭘 알아요? 아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모는 좋은 집에서 자랐어요. 아빠가 술 안 마셨고, 대학도 갔고, 남편도 괜찮은 사람 만났잖아요. 저는요? 저는 매일 지옥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이모부가 유일한 빛이었어요. 아라야. 형수가 아라를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라의 고통이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상우와의 관계를 정당화할 순 없었습니다. 아라야, 상우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용한 거야. 지금 너한테 연락 안 하는 게 증거잖아. 아라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모부는 바쁜 거예요. 회사 일이 많아서. 아니야. 상우는 이미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변호사가 알려준 정보였습니다. 상우는 이혼 진행 중인데도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회사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아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변호사가 확인했어. 상우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 안 돼. 아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상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받아요, 제발. 이모부 받아요. 아이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 20번.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마침내 아라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어요. 왜요? 왜 이러는 거예요? 형수가 아라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형수 품에서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형수님, 저 갈게요. 고마워. 와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아라도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용서할 순 없었습니다. 아이가 내게 한 말들, 상우를 향한 집착, 모든 게 너무 아팠어요. 2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상우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줬어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였어요. 미안해요. 상우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탁했습니다. 왜 아라였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편했어요. 아라는 저를 영웅처럼 봤어요. 당신은 항상 지쳐 있었고, 그게 이유예요? 이유는 없어요. 변명도 없고, 상우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나도 사인했어요. 아라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요. 책임져야죠. 어떻게요? 저도 이미 망가졌어요. 상우는 일어섰습니다. 나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집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아라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토끼 인형도.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라의 냄새가 났어요. 아이가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모,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어요.
상우는 구원자 역할을 하며 존재 가치를 느꼈고, 아라는 아버지가 줄 수 없던 안정을 얻었고, 우리 가족은 돈을 받았습니다. 나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인형을 내려놓았습니다. 방불을 끄고 나왔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진 것들 위에서 다시 서는 일이. 이혼 후 첫 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나는 딸 민지와 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이는 많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빠는 어디 갔어요? 라고 한번 물었을 때 나는 아빠랑 엄마는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둘이 사는 거네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낡은 아파트는 그대로였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다가 보였고 아침마다 갈매기 소리가 들렸어요. 달라진 건 집안의 공기였습니다.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아도 됐어요. 상우가 언제 들어올까? 엄마한테서 전화가 올까? 아라가 또 울며 찾아올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고요했어요. 처음엔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익숙해졌어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작은 상담소에 갔어요. 상담사는 50대 여자였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떤 하루를 보내셨어요? 나는 조금씩 말했습니다. 상우 이야기, 아라 이야기, 엄마와 오빠 이야기.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말할수록 가벼워졌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어요. 상우를 더 이해했어야 했고, 아라를 더 지켜줬어야 했어요. 당신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믿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스며들었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모든 걸 책임질 필요 없다는 것. 엄마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와도 읽지 않았어요. 그들을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거리를 두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아라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혼 석 달 후였어요. 이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괜찮다고 할 순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증오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아라를 여전히 사랑했으니까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읽은 표시만 남겼어요. 한 달 후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모, 저 학교 그만뒀어요.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제가 바뀌고 있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라가 변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 과정에 함께할 순 없었습니다. 나도 회복이 필요했으니까요. 민지와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무슨 그림? 우리 집이요. 엄마랑 저랑 살고 있는 집. 민지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집이었어요. 파란 지붕, 노란 벽, 창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습니다. 예쁘다. 엄마, 우리 행복하죠? 나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응, 행복해.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행복하진 않았지만 불행하지도 않았어요. 그 중간 어디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봄이 왔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어요. 작은 허브들이었습니다. 바질, 로즈마리, 민트. 민지와 함께 물을 줬어요. 아이는 신기한 듯 잎을 만졌습니다. 엄마, 이거 향기 좋아요.
나는 웃었어요. 그렇지? 조금 잘하면 요리할 때 쓸 수 있어. 형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동생아, 나야. 네. 아라가 많이 힘들어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네요. 내 소식도 궁금해하더라. 이모 잘 지내냐고.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잔잔했어요. 형수님, 저는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아라한테도, 오빠한테도. 알아. 그럴 줄 알았어. 미안해, 동생아. 형수님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상우도 엄마도 오빠도 알아도.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주 긴 시간이. 여름이 되었습니다. 민지와 바닷가에 갔어요. 모래성을 쌓고 파도를 피해 뛰었습니다. 아이는 깔깔 웃었어요. 나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다음 주에도 올까요? 그럴까? 네, 좋아요. 민지는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작고 분홍빛이 나는 껍데기였어요. 엄마 줄게요. 나는 그걸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좋은 신호네요. 용서는 하셨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와 거리두기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까이 둘 수도 없어요. 저와 민지를 지켜야 하니까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용서의 한 형태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아라한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가을이었어요. 이모, 저 검정고시 붙었어요. 내년에 대학 갈 거예요. 이모 생각 많이 해요. 보고 싶어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축하해. 잘 됐구나. 건강해.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이모,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라의 답장을 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어일 뿐이었어요. 상우에 대한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회사 거래처를 통해서였어요. 여전히 젊은 여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와 동거한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는지는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잘 지내니? 보고 싶구나.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답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이혼 후 두 번째 겨울이었어요. 민지는 3학년이 됐습니다. 키가 많이 자랐어요. 학교에서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엄마, 내일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엄마는 뭐 할 거예요? 집에서 책 읽을까? 민지는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맨날 책 읽어요. 그래, 재밌거든. 아이는 내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삶도 그런 것 같았어요. 무너지고 다시 쌓이고 상처받고 다시 아물고. 아라는 어딘가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을 거였습니다. 엄마와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우도요. 그들은 그들의 선택과 함께 살아갈 거였습니다. 나는 민지와 함께 살아갈 거였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더 이상 누군가의 구원자가 되려 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더 이상 모든 걸 책임지려 하지 않을 거였어요. 그저 내 삶을, 내 아이의 삶을 지킬 거였습니다. 상담사가 마지막 상담에서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아갈 거예요. 그냥 살아갈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손바닥에 받았습니다. 차갑다가 이내 녹아버렸어요. 모든 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고통도, 배신도, 사랑도 지나가고 또 새로운 게 왔어요. 나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달려 나왔어요. 엄마, 빨리 와요.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정말? 네. 라면인데 계란이랑 파도 넣었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이 있었습니다. 잘 먹을게. 맛있어요? 응, 최고야. 우리는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했어요.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삶이 되는 거였습니다. 아라한테서 또 메시지가 올지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다시 연락할지도 몰랐어요. 상우를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선택에 흔들리지 않을 거였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었습니다. 민지의 삶도 민지의 것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거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론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괜찮을 거였어요. 베란다 화분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는 그 새싹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자라고 있다고. 상처 위에서, 무너진 것들 위에서 천천히 다시 서고 있다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